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을 좀 다 켜주세요. 그, 이제 어느새 가을이 확 돼가지고, 여름이 늦게 와서 날씨가 너무 추워지는 것 같은데, 심지어 금방 겨울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만해하고 인상주의인데, 아니, 만해랜다. 모네하고 인상주의인데, 제가 뭐 책을 두 권 이렇게 고르긴 했지만, 그 책들이 보니까 좋은 책이에요. 하는 거는 새로 나왔고, 이거는 이 시리즈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서 이 아르테에서 나온 이 시리즈 사진도 그림도 참 이쁘고 이분은 허나연 이분은 읽어보니까 글도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했고요. 이거 보고 모네만 여행을 한번 따로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화가마다 쭉 따라다니면서 해보면 사실 되게 재밌겠죠. 근데 그건 정말 처음에 쉽지 않고 몇 명을 합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행을 떠나볼 수는 있겠죠.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인 것 같다. 인상주의 문에 이렇게 보셨는데 사실은 뭐 다른 책으로 보셔도 돼요. 어떤 책으로 보셔도 되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사실 뭐 너무 인상주의나 모네는 너무 유명하고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한 두 권 읽으면 기억이 환기되지 않나? 이렇게 정해본 겁니다. 제가 그 인상주의 미학사 같은 거 강의를 하면서 PPT 파일을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거를,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을 한번 보는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말씀을 좀 들어보고 그냥 편안하게 각자 차를 한 잔 이렇게 놓으시고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러니까 책은 뭐 사실 다 못 읽으셔도 상관없고요.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좀 정확하게 알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그 유홍준의 책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누구 말을 인용한 건데,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니, 그거, 그 복잡한 말인데, 멋있는 말이죠, 하여튼. 자,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나누어 볼까요? 자, 항상 가나다 순으로 시작했으니까 오늘도 가나다 순으로 하는데 뒤에서부터 서순옥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책을 그림 위주로 봤어요. 이 모네 그림.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모네가 그 경제 상황이 이제 프랑스 경제 상황이 문화를 많이 항유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많이 생기면서 나름 뭐 집에 있는 이 정원도 전세로 샀다가 또 나중에 돈을 벌어서 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르주아들의 영향, 경제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런 욕구가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렇게 문에도 좀 부유함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인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 141페이지 자기 부인 첫 번째 부인 까미유가 죽었을 때 그 정말 32살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어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슬퍼했을 텐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 좀 섬뜩하기도 하고 어떤 영혼이 막 떠도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모네의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뭐 수련 연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저는 그 임종한 까뮤 모네의 이 그림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관계가 사실 되게 이상하죠. 다른 사람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애들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지금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후원자의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처음에는 뭐 어떤 관계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아내 죽어가는 아내를 병간호 해주고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저쪽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한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한 10년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하는데 그건 뭐 사생활이니까 관심 가질 것도 없는데 사생활이나 남의 선택, 사적 선택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사회 자체가 비민주적인 사회죠. 머리 스타일이나 코스염이나 등등등.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 허나영 작가가. 인간의 감정보다는 대상을 둘러싼 빛과 분위기를 반영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그의 작품 경향을 생각하면 매우 이례적인 그림이다. 근데 그림을 보면 빛과 둘러싼 분위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가의 편견이 작용해서 감정하고 분위기하고 둘이라는 듯이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 책은 굉장히 잘 썼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되나? 오히려 그걸 너무 잘 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아내가 죽었는데 데드마스크를 뜨듯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정말 사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림이 정말 섬뜩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하여튼 흔치 않은 그림인 것 같아요. 모네든 누구든. 그게 인상적이죠. 그 사람을 보통 그렇게 그리지 않으니까 일단. 네. 그 다음은 정영미 선생님이 먼저인데 제가 순서를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준비가 잘 안 돼서요. 저는 읽으면서 제가 사실 너무 대충 읽기는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상주의 그림을 저는 싫어한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실제 뭐 장면이나 자연이나 이렇게 그 저희가 보는 이 어, 물체나 이런 것들은 인상주의적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실주의나 고전주의가 그쪽에 더 맞고 윤곽이 이렇게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음, 인상주의 그림을 더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그 답을 좀 듣고 싶고요. 음, 저는 제가 이렇게 인상주의 그림을 그래도 우리가 항상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작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많은 뭐 어, 뭔가 실용적인 작품에도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접할 기회가 많은데 제가 여기에서 본 그림 중에 하나는 그 생 라자르 역의 연작이었어요. 이거는 저에게는 좀 생소한 그림이기는 했는데 그 설명에서 이 호낭 작가가 모네는 바로 이렇게 금방 사라져 버리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 주목했다. 구름처럼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증기는 그 찰나의 인상이면서 동시에 증기기관차의 본질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증기가 나온다는 것은 기차가 움직인다는 것이고 이는 곧 생 라자르역의 활기를 의미한다.
또 사실 이제 사실주의나 뭐 사실주의는 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어, 어쨌든 고전주의 작품들은 현실 그대로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세계에 흉내내서 모사하는 어, 그런 어, 역할과 그런 어떤 이상을 가졌다면 사실 사진술이 시작된 이가들은 2차원의 평면에 뭔가 예술 작품을 예술을 하는 그런 작가들로서는 그거의 고유의 스타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가장 맞는 게 인상주의 어, 화가의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렇다면 거기에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각적 변화는 빛의 인상이랄까? 그런 것들을 거기에 정말 찰나의 인상이지만 그것은 결국 그 시점, 그 순간에 자- 어떻게 보면 어, 그 물체나 어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가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정말 인상주의 작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연작을 함께 놓고 볼 때 가장 인상주의화 회화들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의 눈이 잠깐 딱 감았다 떴을 때 그 인상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 인상주의 화가의 그런 파스텔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네.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일단 제가 어디 가서 미학, 미술사 같은 거 뭐 잘 모르지만 수업을 하면 어떤 때는 이런 걸 여쭤봐요. 지금도 여쭤볼 테니까 자유롭게 그 스피커를 다 지금 켜주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바로바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생각하면 안 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아는 가장 유명한 화가는 누굴까요? 반고. 반 고흐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피카소. 피카소. 또 누가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고갱. 고갱. 자, 유연쌤도 뭔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다빈치와 피카소를 아까 답으로 냈고, 음, 글쎄요. 세계적인. 자, 좋아요. 딴 나라에서는 이거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갖고 프랑스에 가서 한번 해볼 걸. 해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수십 년 동안 물어봤어요.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 저 그림의 화가도 알고 제목도 아는 작품은 뭘까요? 모나리자.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별이 빛나는 밤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뭉크의 밀레의 절규? 만종. 어렸을 땐 좀 밀레의 아, 만종을 밀레네. 밀레의 만종. 교과서에서. 뭉크의 절규. 뭉크의 절규 맞네요. 클림트의 키스? 맞아, 클림트의 키스. 맞아요. 근데 클림트라는 이름을 다 알까? 그림 보면 알 것 같은데. 네. 모네의 수련. 수련. 모네의 수련.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죠.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두 개인가 세 개 직접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집에 하나 갖다 놓고 싶어요.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너무 네. 크죠. 네. 그래서 더 좋았어요. 완전 좋죠, 정말. 제가 본 거는 아니야. 지금 이 얘기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20년, 30년 가까이 이거를 똑같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대답이 한국에서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거 대부분 나오고 지금 빠진 거 하나 정도가 해바라기. 그렇지. 해바라기. 고흐의 해바라기가 지금 안 나왔었는데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거의 다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 말고 길거리에 아무나 붙잡고 이 그림 보여주면서 이거 누구 그림일까요? 하면 그 한국 사람 같은 피카소의 게르니카나 우는 여인 혹은 사실은 뒤샹의 샘 음, 이런 거 이거 묻고 한국 사람 잘 모를 아니잖아요. 것. 뒤샹의 셈을 알까요, 사람들이? 뒤샹의 샘을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걸 누가 전 세계에 이거 그 뭐라 그러지? 그 앙케이트를 해보면 좋겠는데 하여튼 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제일 유명한 화가 그러니까 아티스트, 제일 유명한 작품 비서양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시대가 거의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딱 세 시기만 나와요. 르네상스의 다빈치, 사실은 지금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것도 안 나왔는데 하여튼 르네상스, 인상주의의 인상주의의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반 고흐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예술성이나 이런 거 따지면 다 훌륭하기 때문에 근데 유명하기는 고흐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요. 그 그림. 그다음에 현대에서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듀샹이나 이런 사람만 해도 나올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은 나올 것 같은데 보기는 봤을 것도 같아요. 그 변기 남자 변기. 이게 사실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맨날 보니까 몰랐는데 여성들은 그렇게 직접 보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은 해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매일 보는데 여성들은 그 변기는 보기 쉽지 않죠. 가정에 그거 설치한 거는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요새 남녀 공용 화장실도 별로 없고 여하튼 그리고 피카소가 유명한 것 같아요. 뭐 사실은 피카소, 마티스, 뭐 칸디스키 이렇게 가지만 거기까지 가면 그림도 알고 화가도 알고 제목도 아는 그러니까 고흐 해바라기 같은 거, 다빈치의 모나리자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전 세계에 정말 선남선녀 시장에 가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그림 보여주면서 얘기했을 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서양만 있는데 그 서양도 세 시기만 나와요. 르네상스, 인상주의, 피카소는 뭐 사실 피카소가 그야말로 장르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 붙이기도 뭐한데 하여튼 만약에 그 작품의 수를 한 20개로 늘려도 비사양은 하나도 안 나올 거라고 보죠. 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예술 작품이 직접 봤을 때 몇 작품이 있는데 비사양 거는 신윤복의 미인도 그 어렸을 때부터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을 한번 봤는데 너무 걸작인 거예요. 루브르에서 모나리자 하는 사람들 뒤통수만 멀리서 본 거밖에 생각 안 나고 근데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라스메니너스 그것도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배치도 딱 그 그림이 높이가 한 3m 넘는 것 같고 방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딱 보이게 돼 있는데 정말 압도적이죠. 여하튼 그래서 세계를 서양이 지배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미감을 이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시기는 인상주의예요. 그리고 그림값도 물론 그림값은 현대 추상표현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사실은 약간 허수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옛날 그림들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가격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면 기록을 반드시 깨겠죠. 근데 어떤 미술관 그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그 반고흐의 그림을 파겠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개인 소장자가 어려울 때 뭐 미술관도 사실은 팔 수 있죠. 근데 미감을 지배하고 있는데 르네상스는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하기 직전에 인상주의는 그 광의의 근대가 끝나고 현대가 시작하기 직전에 그 둘 다 과도기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르네상스는 철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근대가 아니라 중세에 더 가까워요. 근데 그림은 이코나보다 고전주의 화풍에 더 가까운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과도기에 걸쳐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과도기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냥 그 식인 걸 가지고 그 던하고 후를 자기들 멋대로 시대 구분을 지어놓고 그게 변하는 중간 지점이다. 그 앞과 뒤에 중간이 여기 섞여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해당되지 않는 시기라는 게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인상주의는 명백하게 마지막 근대지 최초의 현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세잔이나 고흐나 고갱이 그러니까 브리체 서양 미술사 보면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파리로 가서 앞으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칠 세 사람을 꼽아봐라 라고 그 화상, 화가, 관객, 비평가, 뭐 기자 하여튼 미술계 관계자들한테 투표를 하면 절대 못 맞춘다는 거예요. 당연히 못 맞추죠. 지금 한국에서 100년 후에 봤을 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한국 사람인 화가 3명 고를 수 있을까요? 지금 골라봤자 사실 의미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100년 후. 100년 후에 보면 아, 이 사람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사람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반고흐나 니체처럼. 그 동시대인들은 아주 한정된 소수만 알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옴브리츠가 19세기 말, 그러니까 뒤샹 말레비치로부터 시작하는 현대미술 직전에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로 가서 미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세 사람을 골랐잖아요. 옴브리츠 서양미술사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일단 고흐가 표현주의의 시조가 된다고 하고 고갱이 야수주의의 시조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암암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세잔이 입체주의 혹은 이후의 설치 심지어 레디메이드의 시조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고갱, 고흐, 세잔 이 세 사람을 짚는데 세잔한테 얘기해줘도 자기가 들은 말을 세잔이 못 믿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 세잔의 사과 해가지고 그 그 식탁이 삐뚤어져 있는 게 가시점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화면 하나인데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게 3차원을 2차원 평면에 옮길 때 그걸 시간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4차원이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시점을 집어넣은 건데 그게 입체주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피카소의 우는 여인 같은 거 생각하면
한 번에 한 면밖에 못 보는데 이면에서 본 거랑 이면에서 본 거랑 이면 웃을 때를 같이 넣어서 한 화면에 그린 거죠. 네, 아, 선생님,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세상을 바꾼 세계의 사과? 뉴턴의 그게, 사과와 네, 그 중에 세잔의 사과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게 선생님 지금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간을 넣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그렇구나. 나머지 하나는 뭐죠? 스티브 잡스의 애플 아닐까요? 전 모릅니다. 아니, 갑자기 여러 사과가 아니에요? 생각이 나는데 아니에요? 뭐죠? 뭐 다른 거예요? 스티브 잡스. 아담과 이브의 그거하고 맞아요. 칼루스 아, 칼루스 크로멜인가 뭔가 그건가? 윌리엄 텔. 네, 윌리엄 텔. 아, 그래서 제가 그 사과가 되게 많아요. 일단 클레오파트라 아니지. 첫 번째는 아담과 이브의 사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한참 건너뛰어가지고 윌리엄 텔보다 뉴턴이 먼저. 뉴턴이. 뉴턴의 사과, 그 아, 다음에 윌리엄 텔의 사과, 그 다음에 세잔의 사과, 좀 전에 얘기하신 스티브 잡스의 애플, 그렇게 치면 사실 비틀즈의 애플 레코드가 더 먼저래야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그 음악 평론가 락 음악 잡지도 내고 했거든요. 프로그레시브 락 음악 잡지 책도 내고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미술은 잘 모르고 음악은 확실하게 압니다. 그 다음에 지금 떠오르는 건 앨런 튜링 테스트, 컴퓨터의 아버지. 이미테이션 게임의 그 튜링이 2차 대전의 독일 나치의 암호를 애니그마를 풀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인데 동성애자라서 그 당시 영국이 동성애자가 징역 2년형이었어요. 그 징역형을 살고 화학적 거세를 받아서 목소리가 변하고 해서 수치심을 느껴서 성상가리를 넣은 사과를 먹고 죽었죠. 이게 진짜 야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여하튼 사과가 몇 개 생각나네요. 이게 아담스 애플, 아담의 사과라는 건데 먹다 크게 씹은 사람은 이게 크고 목에 걸려서 자 하여튼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분 말씀 안 들어봤는데 리, 리순 선생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그냥 저도 열심히 못 읽고 우리 90세 노모가 읽으셨어요. 펴놓고 계속 보셨는데 근데 보통 만해문해 고갱 이런 건 어렸을 때부터 그냥 흔하게 많이 봐왔으니까 당연히 그것밖에 못 본 거고 근데 요번에 이렇게 하면서 왜 인상주의인가 그걸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그 사실주의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빛과 시각에 의해서 그 인상에 따라 뭉개져서 이렇게 그려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네덜란드 방고 미술관도 가보고 파리의 오랑주리 오르세 이게 오르세에 가서 산 것 같아요. 오르세 여기 가면은 거의 다 이제 인상주의 오랑주리는 그 수련 연작도 쫙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오랑주리 맞나? 하여튼 그래서 가서 보면은 오르스에 가서 아 이제 인상주의 다 봤다 이제 그만 봐야지 이런 생각이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저는 요새 와서는 피카소가 좀 많이 땡겨요. 피카소가 너무 뭔가 상상력과 그다음에 이 머리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추상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술가 르네 마그리트 저 시청 거기서 시립 무슨 미술관에서 거기서 두 번이나 가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벨기에 갔었는데 거기 가려고 그랬는데 단체로 갔기 때문에 이제 못 갔어요. 꼭 르네 마그리트 미술관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 그 코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요? 르네 마그리트는 꼭 가보고 싶어. 거기 또 벨기에가 맥주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식당 주인한테 왜 여기가 그랬더니 여기 수도원이 많아가지고 신앙터라 많아가지고 수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를 기원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베네딕트 스파 교리에 일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기도하고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선불교에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이런 식하고 되게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수도원이나 종교전쟁이 일어날 때 그 수도원의 그 경제적 독립을 확보해주는 원래는 그 뜻으로 꼭 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죠. 그게 기원 후 5세기에 시스템을 베네딕투스가 그때는 요한인가? 그 수도원 수칙을 베네딕투스가 확정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수도원이 중세 봉건제 하에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빵이나 술이나 잼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 벨기에는 비에르 블랑쉬, 백맥주. 그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이 많이 되는데 가서 직접 마시면 숨 막히게 달고 맛있죠. 음. 지금 일단 인상주의가 왜 인상주의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인상주의는 임프레셔니즘이고 표현주의는 엑스프레셔니즘인데 프레션이 똑같고 임프레스 안으로 찍히는가 바깥으로 찍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임프레셔니즘이 훨씬 더 먼저인데 어떤 기자가 루아르가 뭐 마네가 르하브르 항구를 거기서 이제 자기가 미술 학교를 나왔으니까 파리 출신이지만 모네가 인상이란 작품을 냈는데 인상밖에 없고 예술성 제로다. 그래서 아주 거지 같은 작품이다라고 신문에 글을 썼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 거의 네 무덤에 침을 뱉은마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 유머 코드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인상주의란 말을 받아들이는데 인상주의, 표현주의 다 일본 말을 해가지고 그런 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인상은 상을 찍는다. 인상, 상을 찍는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내게 들어오는 상을 찍는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과학적이 되는 거죠. 인상주의가 마치 주관적 인상만 있을 것 같지만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엄청 과학적인 왜냐하면 빛의 산란 현상이나 간섭 효과 양자역학처럼 되는 거죠. 양자역학은 1920년대 후반에 이론이 정립되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한 거는 1870, 80, 90년대. 이게 1874년에 첫 번째 인상주의 전시가 열리잖아요. 그게 재밌는 게 독일에서 니체, 독일이 아니지. 그 당시에 독일 사람인 니체가 스위스 바질 대학교 그리스어 라틴어 문헌학과 교수인데 첫 번째 책을 낸단 말이에요. 음악의 정신에서 바라본 비극의 탄생. 그게 1874년에 나와요. 같은 해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20세기에 일원화될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을 예술적, 철학적으로 먼저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여요. 원래는 사실 과학이 먼저 가고 나머지가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변형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데, 물론 상호작용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철학과 예술이 먼저 가고, 그리고 문학이 먼저 가고, 과학적 이론 정립이 마치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 같은 사실 그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없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과학과 과학 아닌 것 사이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규칙을 가지고나 있는지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인상주의는 바깥의 거를 사실주의적으로 혹은 고전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니까 그리는 있는 대로 그리는 건데 그게 나라는 주체에 의해서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찰나의 예술인 거죠. 이 시간, 이 시점에 나에게 보이는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모네도 나중에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변형돼서 보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복잡한 문제죠. BBC 다큐멘터리 시각에 관한 거 그런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 우리가 과연 같은 색깔을 보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생맹 혹은 색약이라고 하는데 누가 진짜 정상인이고 정상이라는 게 있을까? 숫자가 많으면 지네가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숫자가 적으면 니네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정상이 문제, 정상이 지배적인 관념인 거죠. 자기와 다른 걸 다 비정상으로 낙인 찍으니까.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의 상당수가 아직도 다르다고 얘기해야 될 때 틀리다고 무심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은 한국어 화자가 적어도 수백 년 이상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사용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련을 일본의 나오시마 안도다다오가 그 베네그룹이 1조를 주고 그 섬을 사가지고 너 맘대로 해봐라 라고 해서 그 땅속에다가 미술관을 몇 개를 파묻어가지고 안도타다오가 만들어놨는데 처음부터 그 작품에 맞게 설계를 해서 그 작품을 거기 갖다 놓은 건데 거기 수련이 있거든요 지하에. 근데 그 나오시마는 그거 언제 안도 타다고 건물들 보러 한번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에. 근데 일단 프랑스 다니기도 바쁘고. 그래서 우리는 후코하고 마그리트하고 모네하고 플로베르하고 마네하고 샤토브리앙하고 섞어서 지금 이게 얘기하면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지역이 파리로부터 북부 그리고 그 위쪽에 벨기에이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서 네덜란드 가서 고흐 박물관 볼까? 좀 모르겠어요. 스위스, 스위스 질스 말이 안 가요? 니체. 그러니까 거기 영국 남쪽이기 때문에 다음에 묶어서 가려고. 다음에 다음에 이쪽이 거- 남쪽이 오히려? 거기 완전 남쪽이죠. 이탈리아 바로 옆이니까. 스위스인데도 스위스가 남인가 북 같은데. 남쪽이 돼요. 자, 음, 저도 스트라스부르라고 엄청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그게 북동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는 많이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가봤다 그래도 관광객으로 잠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태리 갈 때 시칠리아 섬 가고 싶은데 거기 안 그거 가고. 10년 계획을 짜가지고 매년 하여튼 시칠리아. 프랑스가 남한의 8배 그 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마치 미국 사람 뭐 하와이 가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듯이 그 프랑스 사람들도 그 다 가본 게 아니에요. 음, 심지어 스트라스부르에도 조금 촌으로 가면 파리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음, 그거 사실 웃을 일도 아니죠. 어디 뭐 어디서 태어나는데 서울 한 번도 못 가볼 수도 있지. 그거 자체가 서울 중심주의적으로 말하는 거죠. 자, 유현쌤, 간단히 얘기 들려주세요. 그, 어, 이 책을 쓴 작가가 그 모네에 대해서 뭐 미화하거나 오버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맞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개인사적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니었고, 그냥 지금
현재 생존한다고 해도 이렇게 별다를 게 없는 그냥 평범한 화가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냥 생활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제 작가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막 쥐어짜내지 않아도 그냥 줄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뭐 재능? 음. 그래서 그냥 뭐 막 뭐 자신감이 넘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활에서나 뭐 좀 그런 거에서 자신감이 넘쳤었던 것 같고 또 환경적으로도 도와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뭐가 이렇게 풍족 그 환경이 풍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재정적으로도 물론 그렇지만 도와주는 친구들도 많고 음, 그 그림에 몰입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모네 수련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저는 건초더미 요 그림은 못 봤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책에서 건초더미라는 그림을 처음 봤는데 와 이거는 그 굉장히 이 사람 자신감에 넘쳤구나. 저런 건초더미 같은 걸 그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막, 뭐, 강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걸 그려야 된다,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없이 그냥, 자기 주관에 의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래서 아마 죽은 그 부인의 순간도 그래서 그리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눈치 보지 않고, 그 순간을 정말 담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렸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책 잘 썼어요. 왜냐하면 영웅전이나 무슨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냥 한 사람 얘기를 근데 그 사람이 화가였고 위대한 예술가였던 그 뭐 사랑에 관한 문제도 뭐 그런 책들 읽어보면 되게 관계가 막 복잡하고 막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특히 이 사람은 보면 댄디였기 때문에 댄디 이게 이제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19세기 프랑스 사람들을 사로잡는 개념인데 이게 보들레르가 댄디 이론을 정립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다음번 시즌에 보들레르나 댄디에 대해서 읽으려고 해요. 이게 보들레르가 19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문예 이론가 한 명만 뽑으면 보들레르를 뽑아야 될 거예요. 자기 자신도 워낙 훌륭한 시인이지만 보들레르가 시인이고 문학비평가고 미술비평가인데 세상에 세련된 취향을 갖고 있어요. 그 음. 이상하게 그 여성 혐오가 있어가지고 아주 불편한데 그거는 뭐 그 사람 병이라고 보도록 하고 댄디즘에 관한 책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미셸 후쿠를 전공하는데 미셸 후쿠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 칸트와 보들레르, 니체를 결합시켜서 자신만의 실존의 미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저는 뭐 또 불문과 나왔으니까 보들레르 책들을 많이 봤는데 보들레르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하여튼 보면 이 좋게 얘기하면 댄디고 나쁘게 얘기하면 칼량이라 그럴까? 그렇게 경제적 여유가 넘치지도 않는데 옷은 최고급으로 맞춰 입는데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달아놓고 청장 아내가 아플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그게 펌생펌사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일찍 죽어가지고 고갱이나 고흐나 되게 비참하게 죽는데 모네는 살아생전에 오래 살아가지고 살아생전 마지막 한 30, 40년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 살고 볼 일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네도 얼마든지 뭐 마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잘 살았고, 그 돈 욕심은 있는데 경제관념은 없는. 그러니까 자기 폼생폼사,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삶의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경제 능력이 없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죠. 그 되게 특이해요. 그 제임스 조이스 같은 사람도 보면 자기 후원자들을 막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돈을 막 뜯어내잖아요. 그 참 그런 거 보면 약간 깨는데 뭐 능력이라고 할까?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 아무도 모르죠. 그 인간관계의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 자, 좋아요. 일단 대충 이렇게 말씀드려봤고 둘째 시간에는 지금 46분이니까 10분 쉬고 혹시 6분, 7분쯤 하도록 하고요. 둘째 시간에는 제가 PPT 모네 그림도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거 보고 하면 너무 아쉽긴 하지만 실물이 아니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만 쉬도록 하죠. 네. 네네. 질문하세요. 제가 이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인상주의를 사람들이 인상주의 작품들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좀 뭐 의문을 가졌고 답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또 뭐 이제 들으면서 뭔가 좀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떠오른 생각인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게 어, 얘기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 뭐 댄디즘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본주의의 발달과 인상주의가 굉장히 커다란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의 작품들은 엄청 대작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뭐 황제나 교황이나 아니면 뭐 메디치 같은 그런 가문의 아주 전폭적인 아주 큰 어떤 후원이 필요하고 오래 걸리는 작품들이었고 또 뭐 정말 이태리나 어느 장소에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림들이었는데 인상주의 작가들의 그림들은 아까 연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정말 많이 그렸잖아요. 많이 그리고 사람들이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뿌티 부르주아들이 많아졌고 그것을 그러니까 약간 그 인상주의 작품들이 어포더블한 거죠, 그들에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그 그림들을 가질 수 있고 많이 보니까 익숙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익숙하면 더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더 그런 역할도 좀 있지 않을까? 그 연작과 그리고 연작이라는 것 그래서 또 많이 그렸고 그리고 뭐 사이즈나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포더블 했고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상황과도 좀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얘기는 제가 맞아요. 너무 어포더블한 얘기를 해주셔서 좋아요. 그게 베냐민이나 아도르노 같은 그 네오 마르크스주의 비평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도 미술사에서 역사가들이 바로 그렇게 봐요. 그게 사실은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그러니까 사실주의 그러니까 19세기에 미술혁명이 세 번 있었다라고 미술사가들이 정리를 해놨는데 들라크루아가 첫 번째 혁명이고 두 번째가 쿠르베고 세 번째가 마네다. 그 마네가 모네보다 7살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10살에서 20살 정도 많아요. 그래서 한 번도 인상주의라고 자기가 한 적은 없지만 오늘 우리는 인상주의라고 마네를 생각하고 실제 이 책 읽어서 아시겠지만 인상주의자들이 마네를 큰형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맥락이 첫 번째 인상주의전이 1874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마네는 1840년생인가 하여튼 뭐 대충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건 프랑스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집권했던 1815년에 쫓겨나고
프랑스 대혁명 때 왕이었다가 처형된 루이 16세의 동생이 루이 18세가 왕이 돼요. 그 1824년에 죽고 1824년에 샤를르 10세가 집권하는데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나서 쫓겨나고 부르봉 왕가에서 여태까지 부르봉 왕가였는데 다른 왕가로 그 누구더라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그 루이 필립이 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정치를 잘 했으면 좋은데 처음엔 잘했는데 마지막에 점점 못해서 18년 있다가 1848년 혁명에 의해서 쫓겨나고 대통령 선거를 해서 나폴레옹의 동생의 아들인 나폴레옹의 조카가 대통령이 된단 말이죠. 1848년에 혁명 후에 나폴레옹의 조카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1854년에 얘가 황제가 돼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다음에 63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52년인가? 51년에 일으켜서 52년에 황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돼요. 그리고 1870년까지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1848년부터 1870년까지 집권하는 거죠. 1870년에 보불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나면서 1871년에 그 파리 코민이 일어나요. 그리고 1874년에 인상주의가 첫 번째 전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나폴레옹 3세가 엄청 중요한 사람인데 제2 대정이라 그래요. 나폴레옹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제1 대정. 나폴레옹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를 제2 대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오스만 남작이 파리 생강 지구의 장이었던 오스만 남작을 시켜가지고 파리를 갈아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파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리는 9세기, 10세기, 11세기경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시라서 골목길이 복잡하고 데모하기 좋게 바리케이드 치기 좋은데 이걸 다 갈아엎고 만든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나폴레옹 3세를 인류 최초의 포퓰리스트 대통령이라고 봐요. 나쁘게 얘기하니까 포퓰리스트 대통령이지 대중 정치가라고 인기 정책을 추구해요. 그 인기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르주아들을 만족시키는 프롤레타리아나 급진 공업화가 아닌 부르주아들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해요. 부르주아들이 만족하고 하는 건 경제적인 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문화예술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도시 미관 사업에 엄청 힘을 써요. 왜냐하면 그 때깔이 고운 걸 선호하니까. 그 여유가 있는 계층이니까. 그래서 이게 1848년부터 1870년까지 22년 정도 간 거죠. 그 과실을 인상주의 시기에, 그러니까 들라크로와 꾸르베는 거의 사회주의자고 마네는 그렇지는 않은 사람인데 인상주의가 되면 정치로부터 상당히 멀어져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포더블하게 구매 가능 능력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아카데미 같은 것도 있고 화랑 제도도 확립됐고 비평가도 있고 신문도 있고 이제 화가가 옛날처럼 주문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려놓고 화가나 비평가가 갤러리스트들이 걸어놓으면 부르주아들이 사는 형식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전에 고전주의 때는 관학파, 아카데미들이 이걸 지배하고 있는데 살롱에서 마네나 모네가 붙기도 하지만 모네는 못 붙은 것 같은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낙선전을 펼치는 거죠. 그게 인상주의 전하고 사실 거의 겹치잖아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거의 정확해요. 계급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좀 생각이 없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새로운 미감을 만들어낸 건데 그 19세기 그러니까 타임지가 20세기 마지막 코라고 그 서양 애들이 쟤네들끼리 북치고 당구치고 하는 건데 20세기 마지막 코라고 하면서 지난 1000년 동안 세계의 수도를 특집호에 지난 100년의 인물은 아인슈타인을 뽑았고 그 저도 뭐 이해가 없어요.
지난 1000년 동안의 세계의 수도를 정해서 발표했어요. 20세기는 당연히 뉴욕이고 19세기는 파리, 뭐 15세기는 베이징, 뭐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 나폴레옹 3세가 경제적 기반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혁명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해 사실. 그게 문화 쪽으로 그 과실을 따먹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누가 딴 사람이 돼가지고 그 과실을 경제적 부를 누리는 건 그 아랫세대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에 우리가 아는 그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게 나폴레옹 3세의 기획이에요. 그게 뭐냐? 예술과 패션의 나라 프랑스. 그 전에 프랑스는 정치와 혁명과 봉기와 철학의 나라지 예술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없어요. 뭐 로코코도 있고 뭐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프랑스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유럽 중심주의가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으로 1, 2차 대전 거치면서 날아가기 전에 유럽 중심주의의 모토가 근대성이에요. 그 근대성을 대표하는 게 인상주의인 거죠. 모더니티를. 그리고 현대가 되면 이게 세계화로 바뀌어요. 소련이 망한다. 그래서 근대성은 유럽 중심주의의 자기 정당화 담론이고 세계화는 미국 중심주의 신자유주의의 자기 정당화 담론이죠. 이런 관점으로 세계를 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금만 쉬고 11시 8분에 다시 하도록 하죠.
자,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게 대충 제가 만들어 본 건데, 특강용으로. 사실은 만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만해하고 후구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러면 너무 어려운 책들을 갑자기 보게 돼서 부담스러우실까 봐 좀 하늘하늘한 모네를 먼저 읽는 걸로 바꿨죠. 자, 그 50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보세요. 자, 혁명과 예술의 시대 19세기 중후반 철학, 과학, 예술, 문화인데 1750년에 밤가르텐이 서양 근대 감성학, 미학을 창시한단 말이죠. 플라톤이 변화하는 아이스테시스, 감성은 학문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미학은 감성에 대한 학문은 불가능하다라고 기원전 4세기 중반에 얘기한 후로 이게 깨지는 데까지 21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바움가르텐이 1750년에 감성학이라는 책을 내요. 아이스테티카. 근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상급 인식인 논리학, 하급 인식인 감성학 같은 식으로 이성주의 미학을 이야기하고 있기는 해요. 이의 기준은 진리.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져야 되고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스 유니버스나 미스 코리아 같은 거 뽑을 때 1등이 미래야 될 것 같은데 미가 3등이란 말이죠. 진선미. 그 순서가 플라톤의 플리테이아, 국가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름다움은 선에 종속되고 선은 진실에 종속된다. 그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온 순서가 두 개가 있어요. 플라톤이 금, 은, 동, 철 네 개의 시대를 나누는데 1894년에 최초의 근대 올림픽을 프랑스의 드쿠베르탕 남작이 만들 때 그걸 참조해서 금은동으로 해요. 그 철을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철까지 넣었으면 근데 면제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칸트가 자, 저만 나오도록 하죠. 칸트가 1724년에서 1804년인데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불러일으켜요. 1781년 입하는 7년에 순수이성 비판, 88년에 실선 이성 비판, 1790년에 판단력 비판 앞부분이 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1804년에 죽는데 1804년에 논리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앞에 책 세 권을 각각 한 개의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 세 개의 질문을 묶으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식의 문제. 실천 이성 비판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도덕의 문제. 판단력 비판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거는 감성학 혹은 미학과 유기체론, 생물학의 문제를 다루죠. 판단력 비판은 예술과 종교는 심미적, 감성적 판단으로 이는 논리적, 윤리적 판단과는 즉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과는 다른 영역이다. 무관심의 관심, 비실용적 관조, 비실천적 관조. 관조가 컨템플레이션을 번역한 건데 컨템플레이션의 그리스어가 테오리아예요. 테오리아는 테오레인 동사에서 온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리하고 스펠이 거의 비슷한데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현실에는 완벽한 원이 없는데 내각의 합이 360도인 완벽한 원을 그릴 수가 없는데 있다 치고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을 사실은 그릴 수가 없는데 있다 치고 세계에는 똑같은 두 개의 사과가 없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할 수 없는데 있다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칸트가 욕망이나 이해관계가 결합되면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는데 스탕달, 우리가 아는 덕과 까르무의 승원을 쓴 그 스탕달이 1783년, 1842년까지 살았는데 스탕달이 1822년에 그러니까 1790년에 칸트가 그 판단력 비판에서 무관심의 관심, 사과를 그린 그림을 보고 사과가 먹고 싶어지면 예술이 아니다. 다비드 상을 보고 앉고 싶어지면 예술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32년 후에 스탕달이라는 소설가가 프랑스에서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 크리스탈리자스요. 결정화, 이상화란 말을 하면서 행복의 정의를 바꿔요. 아, 이게 라보테인데 제가 잘못 썼네. 아름다움은 행복의 약속. 라보테 네크라 포메스 디 보네요. 그러니까 칸트는 아름다움이 행복하고 관련되면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했는데 스탕달은 왜? 아름다움은 행복의 약속이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의 관심이 아니라 관심의 관심을 말한 거죠. 자, 루트비 포이어바가 1841년에 이런 책을 써요.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은 인간학이다. 신이란 게 뭐냐? 인간이 갖고 싶으나 갖지 못한 것을 객관적 대상으로 외화한 것. 신은 인간의 소외된 자기 표상이다. 그래서 이게 무신론 서적이죠. 헤겔과 마르크스 사이에 헤겔 좌파 종교 비판을 수행한 루트비 포이어바가 있었던 거죠. 1841년. 들라크루아가 1798년, 1863년인데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죠. 팔레니까 예를 들어서 1820년에는 22살이 됐네요.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 석탄화가 첫 번째 혁명인데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몇 개 보시면 아니구나. 그다음에 장 프랑소와 밀레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밀레가 이 사람이 바르비종이라는 곳에 살아서 바르비종파라고 불리는데 사실주의 자연주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민중과 농민의 화가예요. 그래서 반 고흐가 밀레를 엄청 존경하고 좋아했죠. 반 고흐도 원래 선교사 되려고 했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니까. 이게 1837년에 사진기가 발명되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 이제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없는 일반인들은 아마 없을 텐데 조금 돈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은 사진이 나이 든 사진만 있죠. 젊었을 때 사진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게 마네의 스승인데 이 사람이 또마쿠 띠그라는 사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프랑스 역사화가하고 마네의 스승인데 이 사람도 나름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냥 보시면 퇴폐에 빠진 로마인들이라는 이 그림을 1847년에 그려요. 그러니까 일단 주제가 로마를 다루고 있고 근데 이 전 시대 화가들하고 확실히 달라. 뭔가 약간 지금 보면 수채화 톤이 있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인들을 그리고 그러니까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신들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주제가 유지되고 있지 그 정통적인 고전주의하고 좀 다른 걸 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죠. 그림을 봐야 이해가 되니까. 그 안셀름 포여바흐를 그렸는데 이거 고전주의자들은 그릴 수 없는 그림이고 마치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림처럼 보이는 1852년이요. 백일몽 1859년. 이 사람이 만의 스승인데 이 사람은 아카데미 로마상은 못 받고 로마 2등상을 받은 것 같은데 이 그림도 이 그림도 그 자체로 보면 되게 훌륭하죠. 그러니까 고전주의자들이 보면 되게 가볍고 무슨 데스한 같고
사파처럼 보인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테크닉이야 뭐 말할 것 없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마네가 이 스승 또마쿠티흐하고 스타일이 안 맞았는데도 이 사람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 여기서 6년이나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죠.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고 토대인 경제와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상부죠. 정치, 사회, 예술. 모든 시대의 지배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아, 이게 순서가 1859년이면 이게 47년 이 사람이 더 먼저니까 넣었는데 시대 배경이 아까 1848년 혁명도 말씀드렸죠. 프랑스 독일에서 다 혁명이 난단 말이에요. 나폴레옹 3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루이 필립을 쫓아내고 샤를루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848년에서 52년까지 4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구테타를 51년에 일으켜서 2년에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돼서 18년을 다스린단 말이죠. 1848년 2월 혁명 이후 직선제 대통령, 인류 최초의 거의 직선제 대통령인데 보나파르트 당이 543만 표를 얻어서 74.3%로 압도적으로 당선돼요. 포퓰리스트 정치인인데 오늘날 정치인은 뭐 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오스만 남작을 시켜서 센파리 지구 재정비를 시켜요. 그다음에 수에즈나 크림 전쟁 그리고 문화예술에 집중하죠. 자, 꾸르베가 1819년에 태어나서 1877년까지 사는데 아까 들라크루아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겠지만 사실적으로 그랬지 사실주의라는 말 같은 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꾸르베는 명확하게 자기가 사실주의라고 말을 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자연주의 그 극단화된 버전이 자연주의 사실이나 진실은 꼭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에밀 졸라 같은 거 목노주점이나 나나나 이런 거 읽으면 되게 비참한 에르미날 같은 거 보면 그런 걸 그린단 말이죠. 꼭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천사 같은 거 왜 안 그리냐? 로마인은 왜 안 그리냐? 천사를 보여다오. 천사를 그려줘. 노제명이고 여기에 테오필 구티에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1856년에 예술가 락티스트라는 글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락부흐 라흐라는 말이 나와요. Art for art's sake. 아르스 그라치아 아르티스. 예술을 위한 예술. 그러니까 예술이 진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여러분 그런 말씀 다 아시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게 11세기의 어떤 신부가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학의 왕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 철학마저도 신학의 시녀니 예술은 뭐 당연히 신학의 시녀겠죠. 신학은 진리와 도덕의 시녀, 한영어죠. 그것도 성차별적이라서 하인이란 말인데 예술을 위한 예술을 그래서 오로지 묘자를 써서 일본 사람들이 유미주의, 아름다움이 최고다. 예술 지상주의라고 한 거예요. 예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는데 나쁜 놈이 승리하고 마지막에 씩 웃고 끝나면 돌아보면서 씩 웃으면서 끝나면 저런 나쁜 놈이 승리하는 영화를 만들다니 이 영화 상영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린 지금 이렇게 생각하죠. 이 편 나오겠네. 재밌네. 그러니까 예술하고 도덕하고 분리된 거죠. 그래서 이게 분리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연쇄살인범이나 호러 영화 같은 걸 그린 귀신 영화를 그린 그 사바하 최근에 되게 재밌게 봤는데 요새 봤는데 정말 그런 거 보고 저런 영화를 만들면 어쩌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그 근대에 사는 거예요. 예술이 진실과 도덕에 봉사해야 된다. 이게 되게 사실 복잡한 문제. 예술은 그럼 살인하는 장면을 아름답게 찍으면 예술이냐? 이런 거 참, 그 스노우 필링 같은 거, 그거 참 복잡한 문제죠.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게 한계를 잘 지어야 되는데, 예술과 도덕의 관계는, 혹은 진실의 관계는 되게 복잡한 문제일 수 있어요.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발표되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도 1859년에 발표돼요. 플로베르가 1857년에 보바리 부인이라는 책을 써요. 우리 다 봤죠? 1822년 동갑이죠. 보바리 부인 1857년에 나왔는데 악의 꽃도 1857년에 초판이 나와요. 그 사진 참 멋있는 사진. 이것도 멋있는 사진인데 이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이렇게 외모가 돼 있는데 보들레르는 정말 뭔가를 뽀짝했죠. 정말 뭔가 들어보는 듯한 그때 저주받은 시인. 음. 그다음에 1863년에 이 사람이 현대적 삶의 화가라는 책을 내요. 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Le Peintre de la Vie Moderne. 여기서 예술의 반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데 이터너티를 추구하는데 나머지 반은 현대적인 것, 찰나적인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모더니티를. 그래서 이 모더니티란 말이 라틴어 모도에서 온 거예요. MODO. 그게 곧 즉시, 지금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형용사가 모데르누스고 명사인 모데르니타 쓰고 불어는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그 모데르누스에서 온 단어가 두 개예요. 불어에. 하나는 라모드, 패션을 불어로 라모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게 불어 동사의 메이크 동사가 페르, 그게 파케르, 파세르, 혹은 패션인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흘러서 간다, 유행. 그래서 찰나적인 거죠. 근데 또 찰나적인 거, 현재적인 거, 찰나적인 것이 패션이고 유행인데 또 하나가 코스메틱, 화장. 이게 찰나적인 거. 그래서 찰나적인 것, 흘러가는 것, 덧없는 것, 화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실이 있고 화장은 포장이라서 나쁜 거였는데, 가식이었는데, 보들레르가 예술의 반은 영원한 진실이고, 진실을 추구하고, 나머지 반은 찰나적인 흘러가는 오늘을 그린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술이 고대 모범, 그게 예수 그리스도건, 고대 그리스건, 로마건, 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그런 짓을 안 한단 말이죠. 오늘을 그리는 거예요. 오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 삶의 화가는 뭐 현대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오늘의 삶을 그리는 화가를. 그래서 보들레르의 1869년 시집 파리 스플렌리 드 파리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시인인데 이게 예술 지상주의를 잘 드러내줘요. 황현산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대화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노래도 나중에 1964년에 레오 페헤가 만드는데 아주 훌륭하죠. 대화처럼 노래가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앨범 진짜 걸작이에요. 자네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수수께끼 같은 사람아. 말해보게. 아버지? 어머니? 누이? 형제? 나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이도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들은 당신은 이날까지도 나에게 그 의미가 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조국은 그게 어느 위도 아래 자리 잡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미인은 이게 라보떼인데 사실 그냥 아름다움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야 기꺼이 사랑하겠죠. 불멸의 여신이라면. 황금은 당신이 신을 증오하듯 나는 황금을 증오합니다. 그래? 그럼 자넨 대관절 뭘 사랑하는가? 이 별난 이방이나. 구름을 사랑하죠. 흘러가는 구름을. 저기 저 신기한 구름을. Les nuages, les nuages qui passent. Le, les nuages merveilleux. 이렇게 말하거든요. 되게 유명한 시예요. 자, 인상주의는 상을 찍는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주체가 나죠. 내가 받은 상의 인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네가 세 번째 혁명인데
마네가 아까 그 또마쿠띠르 학교에 다니는데 중학생 마네가 집이 되게 부자거든요. 그래서 또마쿠띠르 그 학원이 되게 비쌌을 텐데 거기를 다니는데 딸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 거기를 또 다녀요. 근데 중학교 동창이라서 둘 다 부잣집 아들들이니까 그 미술학원에 둘 다 다니는데 갔다가 돌아오면서 중학생 마네가 토마코티르가 고대 그리스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그려라 라고 했더니 마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 마네의 친구가 적어놨어요. 그 마네의 친구는 누구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쓴 막셀 프루스트의 아버지. 막셀 프루스트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프랑스에서 뭐 한 다섯 번째, 지금으로 치면 무슨 삼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LG나 현대가의 아들인 거예요, 막셀 프루스트가. 그래서 그 안에 다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 뭐을 그려라 했더니 중학생 마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셀 프루스트 아버지가 나중에 마네 최고 자기가 아는 마네 같은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런 게 문제거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사람을 그려야지. 왜 그리스나 로마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그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1819년생이고 6년 동안 다녔고 14살인가부터 다녔으니까 1830, 한 3년쯤, 5년쯤 했을 말일 것 같은데 1835년에 조선에서 어떤 친구가 화원에 가서 남종화, 북종화를 그리라고 하니까 돌아오면서 저게 문제거든.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을 그려야지 왜 중국 그림을 그리고 있나? 이게 우리는 이 젊은 어린 만의 패기를 배울 수가 있죠. 그 한국의 프랑스 철학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프랑스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자, 이제 그림들을 좀 보도록 하죠. 이게 제가 아예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되는데. 잠깐만요. 자, 비디오를 끄면 되나?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잠깐만. 자, 보시죠. 비디오 편을 숨기. 풀바디의 점심 식사 1863년. 이거 다음 주에는 할 거니까. 다음에 만약에 스캔들이 이렇게 작품이 두 개죠. 같은 해 올랑피아. 지금 보면 그냥 걸작이고 명화로 보이는데 누드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동시대에 누드 그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니체가 1844년, 1900년에 사는데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1878년인데 잘못 썼네. 모네는 40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죽어요. 인상주의자인데 늙었을 때 사진이 있죠. 자, 이게 어느 여행사 건데 우리가 가는 데고 되게 비슷한 프랑스를 가요. 순서는 다른데 우리는 파리에서 출발해가지고 파리에서 출발해서 몽생미셸, 생말로를 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생말로에 갔다가 몽생미셸 보고 항이나 이런 데 갈 필요 없는 거고 르아브르 여기 에트르타 있거든요. 여기 에트르타는 지금 잘 안 보여요. 에트르타를 보고 후앙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서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마그리트 이런 걸 보고 돌아오면서 지베르니를 들렸다가 파리에서 바르비중, 퐁텐블로 이런 데는 베르사유 같은 데는 시간이 되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거나 돌아오는 거나 사실은 다
그렇게 꼭 맞추지 않아도 여행사고 조정을 하면 될 테니까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도버 해협이고 여기 잉글랜드가 있는 건데 여기 저지 섬이 있는데 이게 빅토르 이고가 1848년 원래 그 사람이 왕당파나 귀족파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매우 훌륭하게도 점점 더 좌파가 돼가지고 공화주의자가 돼서 그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 반대하고 망명을 가서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아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도 자기 부인과 가족과 자기 애인도 함께 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거지. 자, 40년생이니까 22살 때 바다 위로 해가 지는 풍경. 오늘은 모네 그림을 감상해 보도록. 자, 이게 제1회 인상주의 전시가 1874년. 이 건물 자체도 되게 중요한, 이게 꾸르베가 사실주의 전시를 했던 그 건물인 것 같은데. 자, 1870년에 에드가 크티가. 드가가 보면 그림은 되게 하늘하늘하고 이쁘다고 보이는데 성격이 불같고 아주 독설가고 논쟁적이고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하여튼 그 싸움 따개 그 되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다. 1870년에 발레 수업 시슬리의 생제르맹 1872년 베르트 모리조의 요람 1872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 새롭게 보이죠. 남자들은 이런 그림을 그렇게 그리지 않아. 아흐만 귀요맹 지금은 사라졌는데 저녁 풍경 1813년 르누아르 극장 관람소. 그러다가 클로드 모네가 74년에 이 작품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앞에 작품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황당하게 보였는지를 아시겠죠. 이게 못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그리는 거 사람들이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은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게 르 아브르 항구를 그린 건데 르 아브르 항구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면 되게 못다리 없고 이게 항구 도시 항만 도시래 가지고 그 이쁜 도시가 아니에요. 가면 되게 황량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모네가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미술학교를 르 아브르 학교를 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거기 뭐 친구들도 있고 뭐 많을 테니까 그 모르겠어요. 이거는 현대에 세워진 거고 옛날에는 뭐 이런 게 없었을 테니까 여기도 보면 현대에 새로 이게 조성을 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쁜 도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잠깐 지나가거나 사실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874년에 카푸친카. 이게 누구의 작업실에서 바라다 본 걸 그린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인트 벽지처럼 이거 포인트를 빨간색으로 나중에 보면 모네가 많이 주는데 그런 특징이 있죠. 하여튼 이게 흐트러져요. 그림이. 그러니까 옛날같이 고전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주의처럼 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전주의가 있어서 사실주의가 반기를 들었고 사실주의가 있어서 그 반작용으로 마네나 모네가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뭐 그린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것처럼 모네가 영국에 가서도 몇 년인가? 하여튼 가서 사는데 그 시기에 터너의 작품 같은 걸 보는데 그 터너의 같은 걸 보면 그 파도 치는 장면이 거의 인상주의나 사실은 추상화처럼 보이거든요. 그 터너의 영향을 받은 모네의 영향을 받은 추상주의 같은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여기 같은 것도 이거 이쯤 되면 이거 거의 여기를 잘라서 보면 여기도 사실 흐릿흐릿한데 이런 데 보세요.
여기도 이게 뭐 나무인지 뭔지 알 수 없는데 이런 건 윤곽이 있지만 여기 되면 거의 흐트러져서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34살 때는. 그 깽빼라는 데서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아직도 좀 고전적 화풍이 남아 있죠. 이게 아직 그러니까 그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이 73년, 74년, 73년, 74년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57년에는 40년생이니까 이게 17살인 거죠. 풀바디의 점심 식사. 그림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이게 만에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오마주를 형한테 바친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형한테. 점심 식사 중앙 왼쪽 66년 26살 세인트 아델스 정원. 이게 자기 지인들 가족들이라고 하죠. 정원의 여인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지금 보면 이게 색이 변색이 돼서 그런 것 같진 않고 뭔가 이게 카메라의 발명이 너무 중요한데 약간 감광지처럼 보여요. 이때는 칼라 사진이 없지만 뭔가 약간 하여튼 뭔가 자기 색채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이게 고전적인 그림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르누아르가 친구인데 정원을 그리는 모네를 1873년 나중에 그렸죠. 자, 이거 만해도 이거 알리스 전에 그 첫 번째 부인 이름 뭐라? 하여튼 그분 아르장떼 위에 모네가죠. 이게 모네고 이게 아들이고 이 부인 하여튼 이거 그 마네가 이제 동생을 그려준 거죠. 자, 이게 아르장떼예요. 네. 여기도 뭘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렇게 유명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프랑스는 옛날 도시들이 다 이게 보면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프랑스는 못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 매종이 조금 좀 사는 사람 보통 사람은 매종에 사니까 부유한 도시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마네가 또 아르장 때의 배 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는데 그 모습을 그린 거죠. 르누아르가 또 모네를 이렇게 그려줘요. 75년. 자,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자포니즘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다 영향을 받는데 모네도 되게 좋아하고 특별히 좋아하죠. 모네. 그래서 자기 이 부인을 돈이 없어가지고 일본 여인 옷을 입혀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이렇게 돈이 없어서 입혀갖고 그린 걸 두고두고 마음에 좀 불편해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모네가. 되게, 되게 그러니까 벽면상이나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고개 뒤돌아서 있거나 그 양산을 든 여인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두 편인데 이렇게 약간 옆에서 그리는 게 그 얼굴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고 인상주의인 거죠. 이 그림 사실 너무 좋죠. 어렸을 때도 이 그림 봤던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풀을 이렇게 꽃하고 형상화했는데 하늘도 마찬가지고 그림이 다 흐트러져 있단 말이죠. 여기 어떤 추상화적인 가능성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그냥 끊어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면 그냥 추상화로 보이잖아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 생라자르역도 이게 지금은 생라자르역이 그렇지만 지금으로 치면 이게 무슨 스텔스기 공장 그린 것 같은 거죠. 초첨단 최신 AI 같은 거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입장에서. 1977년 관점에서.
그 다음에 웨뚜이요. 여기 아주 소박한 한적한 교통편이 안 좋은 데라고 지금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요 그림을 그래서 여기가 유명해졌는데 누가 그 구글 뒤지니까 이걸 누가 찾아서 이렇게 놨더라고요. 같은 약간 멀리서 그린 것처럼. 아, 요것도 같은 데인 것 같은데 이 그림도 유명하죠. 베테이어 인근 개 양귀비 꽃밭. 40년생이니까 30대 후반, 40이 된 거네. 모나코 인근 산터. 저는 이 공부할수록 모네가 어렸을 때는 좀 대중적인 그림을 그린다. 그냥 이쁘네라고 생각하는데 볼수록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몇 편은 직접 이제 프랑스에 9년을 유학을 했으니까 몇 편은 직접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직접 보면. 음. 근데 에테르타의 파도치는 바다. 이게 이제 여기는 확실히 갈 겁니다. 여기는 되게 아름답거든요. 모파상, 플로베르, 모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살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했죠. 이 시리즈로 에테르타의 만 거, 응? 비오는 에테르타 84년, 86년이구나. 에테르타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되게 아름답죠. 이 사람 크기를 보시면 이 사실 되게 위험한데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크기. 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되게 무슨 스페인의 론다? 론다는 밑에가 바다가 아닌데 여기는 절벽 밑에가 바다인 거죠. 반대편에서. 그 마을은 이쪽 뒤에 있죠. 근데 저는 가봤기 때문에 되게 아름다운데 너무 짧게 가서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모파상 책들 같은 걸 좀 읽고 에뜨르타 모네 지금 그림은 봤잖아요. 에뜨르타. 그래서 모파상 책 중에 에뜨르타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다음 시즌에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가면 재미가 없고 알고 가야 재미가 있죠. 자, 건초더미, 한낱, 노니사인, 1800, 석양.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게 1890년이면 조선은 민중들이 독단에 빠져가지고 갑신정변은 실패하고 갑오경장 1894년에 일어날 건데 이게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관이 없지가 않고 이게 프랑스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고 영국도 세계를 침략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예술이 탄생하고 그래서 세계는 정의롭지 않다. 저는 이 한낮의 포퓰러나 이 시리즈가 너무 좋은데 이게 세 편인가 있는데 제가 글쓰기 수업 하는데 이번 포스터를 이걸로 썼는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실물로 꼭 보고 싶은데 이거 어딨나? 이 세 개. 가을 색으로 장밋빛 포퓰러나 루앙 대선화. 루앙은 갈 거예요. 루앙이 전통적으로 왕들이 대관식을 하던 데고 플로베르가 태어나서 살던 데고 모네도 가서 그 그림을 계속 그린 데고 여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볼 거는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못 가봤고 그리고 아니에르노가 루앙에서 대학 나왔단 말이죠. 그 주변에 이브토라는 데를 그래서 살았고 화질이 안 다 같은 방향으로 했는데 여기 책에 보면 나오죠. 안에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도 이렇게 좋은 걸 더 일찍 와볼 걸 했다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숲 가장자리에서 그리기. 음. 이게 뭔가 아까 마네가 그려준 달기하고 되게 비슷한 그림을 자기가 그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진이죠. 주베르니, 이 주베르니도 갈 건데 1917년 우리가
4월쯤 갈 건데 그때가 프랑스가 3, 4월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뭐 6월까지도 좋아요. 그 덜 춥고 덜 더우니까 프랑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춥고 더 더워요. 습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계가 뚜렷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 덥고 너무 춥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에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리고 그 철철이 옷 사대는 것도 뭐 봄, 가을은 같이 입을 수 있다 그래도 돈도 많이 들고 하는 거죠. 1917년에 찍은 사진이라서 이렇고. 근데 지금도 그대로 뭐 보존돼. 저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려고 해요. 이게 13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참 뭐 어마어마하게 그때도 몇십억은 그림 한 점당 팔렸을 테니까 몇 억이나 최소.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는 거죠. 자, 17년. 그 지베르니 인근 생강어기. 이것도 부분을 보면 추상화로 보이고 크게 보면 구상화로 보이는 생강이었지. 이 같은 시리즈로. 이게 여기 책에 보니까 나중에 시력이 나빠져서 시력이 나쁜 상태를 보면 실제 이 색깔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 이것도 말이 되네. 1926년에 죽으니까. 1926년이 우연히도 후쿠오카 태어난 해예요. 박경리와 후쿠오카 같은데 후쿠오카 한 보름인가 오빠인가 그런데 연못이 피어있는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 초록빛 조화 98년 99년 98년 영국 의사당 석양 베르린 정문에 뭐네 1905년 1904년 이 그림은 특이한 게 꼭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림이 두 개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을 주도록 이게 실제로 이해가 뭔지 모르겠고 이해부터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감이 두 개, 그림이 두 개인 것처럼 처음부터 좀 이상한 그림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일본식 정화. 이번에 일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본 좋아하지 않는 유럽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시아 국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작년인가 올해 바뀌었던데,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프랑스하고 일본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거든요. 이게 특별히 좋아요. 독일도 일본 좋아하고, 일본도 독일 좋아하고, 이탈리아 좋아하는데, 프랑스하고 일본은 거의 사랑에 빠진 사이 같은데 그게 뒤집혔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 세잔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음에 공부하면서 보도록 하죠. 비디오, 비디오 편. 자, 공유 중. 자, 고정된 영상이 너무 부담스러워. 자, 잘 보셨나요?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느낀 점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유연쌤부터 들어보죠. 갑자기 눈을 쳤죠. 네,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어, 재밌었고요. 그, 같이 여행 가서 이런, 이 사람들의 행적을 좀 쫓아다녀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거하고 알고 가는 거하고 정말 완전 음, 제가 마드리드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갔는데 다음날 그 마드리드 사는 친구가 한 명 생겼어요. 그래서 걔가 소개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어디 데리고 와서 보니까 간대야.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쫓아갔는데 걔가 설명해 주니까 완전 다른 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덕궁이나 뭐 이런 데 그냥 돈 내고 갔다 왔는데 여기서 하도세자가 여기서 죽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오 그런 거구나. 정말 같은 데가 그 장소성이나 스토리에 따라서 광안루를 이도령과 성춘행리기 모르고 갔다 왔다가 듣는 것 같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다릅니다. 음. 자, 변영희 선생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아, 네. 아, 지금 늦게 저 죄송한데요. 아, 계속 마음은 프랑스에 가 있습니다. 줌에는 못 오지만. 아, 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그림, 마네, 모네, 그다음에 저기 르누아르 그림들 이렇게 보니까 아, 참, 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이런 분들의 이렇게 어떤 흔적을 찾아서, 가보고 싶다. 가서 그쪽에 걸려 있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좀 황홀할까. 벌써, 네,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리고 프랑스가 잘 살고 되게 아름다워요. 땅이 아름답고 계절이 좋아요. 스위스가 훨씬 더 아름답긴 한데 프랑스도 시골 가면 진짜 아름다워요. 네, 리순 선생님 마이크. 네, 내용보다 교수님이 어떻게 연도를 저렇게 다 외우실까? 이거를 생각했습니다. 네. 그게 사실 연도까지 꼭 외울 필요 없고 누가 앞이고 누가 뒤고 영향만 받으면 되는데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연도가 외워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연도를 외워서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멋있고 있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더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그 저의 갑자기 고백. 서 선생님.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문해가 점점 더 좋아지네요. 그렇게 누앙 대성당 또 이렇게 수련 이런 걸 시시각각 건축도 이런 거 시시각각으로 달리 보인다는 걸 우리는 평소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달라지는 걸 느끼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시시각각 표현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전 점점 좋아지네요, 모네가. 네, 음, 이상입니다. 맞아요. 모네 그림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숫자가 조금 적잖아요. 근데 적으면 n분의 1이 높아질 테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는 분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뭐 피라미드 조직은 아니지만 해서 좀 많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딴 분들하고 가도 물론 좋겠지만 저하고 같이 가시면 좀 다른 걸 확실히 보게 되실 테니까 제가 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어, 저도 사실은 이거 안 가본 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 지베르니 완전 가보고 싶어요. 거기 되게 좋다는데 가보면 일본식 경원도 이쁘고. 자, 정 선생님. 네, 저도 이렇게 연도별로 쭉 이렇게 훑어주시고 그 동시대에 다른 뭐 철학가나 뭐 문학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 어우러져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모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동시대를 산 사람들은 우린 다 알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미국은 해리스 아니면 트럼프가 될 거고 신자유주의 시대고 BTS가 있고 AI가 만들어지고 머스크와 주커버그가 근데 나중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때가 그때인지 저때인지 이때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해 폭이 너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시대 적어도 특정 지역의 동시대 사람들이 뭘 보고 뭐가 영향을 주고 받았는가를 아는 게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마네하고 마그리트를 같이 다루는 거죠. 그 사실 책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어려우시면 그림만 보시고 제가 쌈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맞점하세요. 파일은 변환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